조조와 송건이 손을 잡고 형주를 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오히려 먼저 조조 쪽을 공격하기로 한다. 형주를 다스리고 있던 관우는 군사를 일으켜 조인이 있는 양양성으로 쳐들어갔다. 갑자기 관우가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말에 조인은 매우 놀랐다. 조인은 만총을 번성으로 보내 지키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우를 맞으러 성을 나갔다. 양쪽 군대가 마주보니 관우 쪽에는 좌우에 관평과 유화를 세우고 조인 쪽에는 적원과 하우존을 세웠다. 이 싸움에서 관우의 청룡도에 하우존의 목이 날아가고 관평의 한 칼에 적원의 목이 날아갔다. 조인은 양양을 포기하고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번성으로 달아났다. 한 싸움으로 관우가 양양을 뺏은 뒤 군사들을 상주고 백성들을 달래고 있을 때 왕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관우에게 물었다. 오해 장수 여몽이 육구의 군사를 모아놓고 형주를 노리고 있는데 어떤 대비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말에 관우는 왕보에게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며 20리 또는 30리마다 높은 곳을 따라 봉화대를 세우도록 했다. 왕보는 또 남군과 공안을 걱정했다. 남군과 공안은 미방과 부사인이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를 걱정한 것이었다. 원래 양양성의 선봉은 미방과 부사인에게 맡겼었는데 그들이 성 밖에서 군영을 치고 싸우러 나가기 전날 밤에 술을 마시다 불이 났다. 그 일로 군량과 마초 그리고 병장기를 깡그리 태워버려 노한 관우가 그들의 목을 배려했다. 다행히 옆에서 비시가 말려주어 목숨은 건졌지만 두 사람은 장 40대를 맞고 미방은 남군으로 부사인은 공안으로 쫓겨간 것이었다. 그래서 왕보는 따로 한 사람을 형주로 보내 그곳에 일을 도맡아 보살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관우는 반준을 이미 보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하지만 왕보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반준은 시기심이 많고 이익을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이라 그런 중요한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렴하고 충성심 강한 조루로 바꾸라고 청했지만 관우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왕보의 청을 거절했다. 그 그릇된 인선이 나중에 어떤 화를 부를지 알 길 없는 관우는 그렇게 반준의 일을 덮어버렸다. 오에 대한 조치를 끝낸 관우는 관평을 불러 번성으로 향했다. 관우가 번성에 이르자 조인은 여상에게 군사 2천을 주며 번성을 나가 관우와 싸우게 했다. 하지만 여상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대패하여 성으로 쫓겨 들어갔다. 조인은 어쩔 수 없이 성 안에서 단단히 지키면서 조조에게 구원병을 요청했다. 조인의 구원 요청을 받은 조조는 우금을 총대장으로 그리고 선봉장에 방덕을 세워 7갈래의 대군을 번성으로 보냈다. 방덕은 출전하기 전에 큰 관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관우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맹세의 표현이었다. 방덕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체를 그 관에 넣고 관우를 죽이면 그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관우가 화를 내는 것은 관우의 끈 모를 자부심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랐다. 당장 방덕의 목을 치겠다며 몸을 일으키는 것을 관평이 말렸다. 관평은 좋은 말로 관우를 진정시키고 자신을 선봉에 세워 방덕을 상대하게 해달라고 했다. 관우도 듣고 보니 그것이 격에 맞는 것 같아 출전을 허락했다. 그렇게 관평은 군사를 거느리고 방덕을 맞으러 나갔다. 오래전에 마주친 방덕과 관평의 양군은 곧 둥글게 진을 치고 싸울 태세에 들어갔다. 방덕이 진 앞으로 나서는데 그의 등 뒤에는 따르는 군사들 한쪽에 정말로 나무로 만든 관을 어깨에 메고 서 있는 군사들이 보였다. 방덕은 관평을 보자 관평을 얕보고 관우를 욕하며 나오라고 했다. 그러자 관평이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박차 덤벼들었다. 방덕 역시 말을 박차 마주 달려나가니 곧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싸움을 멈추고 각기 돌아가 군사들을 쉬게 했다. 그 싸움 소식을 전해 들은 관우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곤 유화를 불러 번성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몸소 방덕을 잡으러 관평에게로 갔다. 상황을 전해 들은 관우는 곧장 적진으로 달려가 방덕을 불렀다. 이에 방덕도 관우를 맞으러 나왔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말을 박차고 나갔다. 곧 용무상박의 싸움이 벌어지니 양쪽 군사들은 모두 넋을 잃고 구경하기 바빴다. 그렇게 100여 합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자 양쪽 진영에서 징을 쳐서 장수들을 불러들였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방덕은 그제서야 관우의 무서움을 알았다. 한편 방덕에게 놀라기는 관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음 싸움에 반드시 상대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이었다. 관우는 날이 밝기 바쁘게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방덕에게 싸움을 걸었다. 방덕도 지지 않고 마주쳐 나와 다시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방덕이 갑자기 안 되겠다는 듯 말머리를 돌리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좀 수상쩍은 데가 있기는 했지만 관우는 망설임 없이 그런 방덕을 뒤쫓았다. 그것을 보고 있던 관평도 방덕이 괴교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 관우를 뒤따랐다. 앞서 달아나던 방덕이 갑자기 말 한 장에서 활을 꺼내더니 시위에다 살을 얹었다. 그걸 본 관평이 소리를 쳤다. 그제서야 관우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이미 시위 소리가 나며 화살이 날아오고 있었다. 관우는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라 끝내 화살은 관우의 왼팔을 꿰뚫고 말았다. 관평이 얼른 말을 달려 관우를 부축했다. 그걸 본 방덕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머리를 돌려 관우를 덮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편 진영에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눈앞에 다친 관우를 두고 돌아서기가 안타까웠지만 방덕은 자기 편에게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급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징을 울려 방덕을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우금이었다. 방덕이 활을 쏘아 관우를 맞히는 걸 보고 자기보다 큰 공을 세울까 싶어 패방을 놓은 것이었다. 자기 진영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본 방덕이 우금을 원망했지만 우금은 걱정해주는 척능청만 떨었다. 한편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관우는 칼로 살을 쪼개 화살촉을 뽑았다. 다행히도 화살은 깊이 박히지 않아 상처에 고약을 붙이는 것으로 몸을 움직일 수는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분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 열흘이 넘도록 매일 방덕이 싸움을 걸어도 관우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단단히 지키고만 있었다. 방덕은 관우가 화살 맞은 상처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상황 같다며 7군을 한꺼번에 몰아 관우의 진체를 휩쓸어버리자고 우금에게 말했다. 그러나 우금은 방덕이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게 싫어 조조의 당부를 핑계로 군사를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금이 겨우 군사를 움직인 것은 7군을 번성 북쪽으로 돌린 일이었다. 거기 있는 산 아래에 진체를 내린 우금은 스스로 큰 길을 지키고 앉은 뒤 방덕에게는 계곡 뒤쪽에 머물도록 했다. 오히려 자기 편 군사로 방덕의 길을 막아버린 셈이었다. 한편 관우는 화살에 맞은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물어 이제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 군사들이 우금이 7군을 움직여 번성 북쪽 십리쯤으로 옮겼다는 보고를 가지고 왔다. 관우와 관평은 도무지 우금의 속셈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관우는 수십 길을 거느리고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우금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관우가 유심히 살펴보니 번성에서는 아직 구원군이 근처까지 도착한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리고 우금이 머문 곳을 보니 그 곁으로 물살 빠른 강이 흐르고 있었다. 관우가 길잡이 군사에게 물어보니 중구천이라 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관우는 이제 우금을 잡았구나 하고 웃으며 말했다. 때는 마침 8월 가을이었다. 그 무렵 가을비가 며칠을 이어 내리다 그쳤다. 관우는 군사들에게 배와 뗏목을 마련하고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손봐두도록 했다. 관평이 이유를 몰라 관우에게 물었다. 관우가 그런 관평에게 말해주었다. 우금이 좁은 중구천 골짜기에 군사를 몰아넣었는데 가을비가 연일 내리고 있으니 반드시 강이 물이 불어 넘칠 것이라 했다. 이미 관우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여러 곳에 물길을 막을 둑을 쌓아놓았으니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려 높은 곳으로 올라 배를 준비시킨 뒤 둑을 터뜨려버리면 번성과 중구천의 적병들은 쓸려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중구천에 자리 잡고 있던 위병들 중에도 연일 큰 비가 내리자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성하는 걱정이 되다 못해 우금을 찾아보고 말했다. 현재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지대가 매우 낮고 가을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다는 점과 들리는 소문의 형주의 군사들이 모두 진체를 높은 곳으로 옮기고 배와 뗏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우금에게 전했다. 하지만 우금은 성하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군기를 흐린다며 야단쳤다. 그러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이번에는 방덕을 찾아보고 똑같은 소리를 했다. 방덕은 우금과 다르게 성하의 말을 알아들었다. 방덕은 우금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자신의 군사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내일이 문제였다. 그날 밤이 되자 바람이 세차게 불며 비가 더욱 많이 쏟아졌다. 방덕은 그래도 아직이야 어떠랴 싶어 장막 안에 앉아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이 뒤집히는 듯 흔들렸다. 방덕이 놀라 장막을 뛰쳐나와 말 위에 올라보니 사방팔방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7군의 군사들 중에 물에 떠내려간 수가 얼마가 되는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 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어났다. 우금과 방덕을 비롯한 장수들은 급한 대로 근처의 작은 산이나 높은 둑을 올라 물을 피했다. 날이 밝자 관우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배에 올라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우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우금이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물바다고 거느린 군사도 수십에 불과했다.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길이 없었다. 우금이 관우에게 항복하겠다고 하니 관우는 선선히 항복을 받아주었다. 우금과 군사들의 갑옷과 투구를 벗기고 무기를 거두어 들인 뒤 배로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방덕을 찾아 나섰다. 방덕은 동형, 동초와 성하 그리고 500의 군사를 데리고 갑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방죽 위에 몰려 있었다. 방덕도 사방이 물이라 달아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방덕은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관우와 맞서 싸우려 했다. 관우는 배로 사방을 둘러싸게 한 뒤 일제히 활을 쏘게 했다. 그 화살에 방죽 위에 있던 위군의 태반이 쓰러졌다. 옆의 장수들이 방덕에게 항복을 권했으나 방덕은 그런 장수의 목을 치고 죽기로 싸웠다. 그러나 이미 기운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결국 방덕은 주창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금이 이끌고 온 7군은 대다수가 물에 빠져 죽거나 사로잡혔다. 조조가 보낸 대군을 쓸어버린 관우는 높은 언덕에 장막을 치고 앉아 사로잡힌 적장들을 보았다. 먼저 끌려온 것은 우금이었다. 우금은 체면이고 모고도 없었다. 관우에게 엎드려 절하며 목숨을 구걸했다. 관우는 그런 우금을 내려보다가 형주로 보내 가두어 두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덕을 데려오게 했다. 방덕은 끌려 나와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관우를 노려보며 무릎조차 꿇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우는 오히려 그런 방덕이 마음에 들었다. 관우는 방덕의 형과 옛 주인인 마초가 촉에 있는 것을 들어 항복을 권했다. 하지만 방덕은 이미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관우를 욕했다. 결국 관우는 끌고 나가 방덕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관우가 위의 장수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목 베었다는 소문은 천하를 흔들었다.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치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관우는 이번에는 번성을 에워싸고 성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싸움을 걸었다. 이때 마침 조인이 가까운 성루에 있었는데 관우를 보니 가슴 가리는 갑옷만 걸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인은 미리 세워두었던 500의 궁수에게 관우를 쏘라고 명했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활과 쇠뇌가 성벽에서 날아왔다. 관우가 놀라 말머리를 돌리려는데 어느새 화살 한 대가 날아와 오른팔에 꽂혀 말에서 떨어졌다. 조인이 관우가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왔지만 관평에게 막혀 쫓겨 다시 성으로 되돌아갔다. 관평이 관우를 구해 진채로 돌아가 위원을 불렀다. 관우의 팔에 꽂힌 화살촉은 뺐으나 화살촉에 발라져 있던 독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든 뒤였다. 상처를 치료해도 관우는 오른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러 장수들이 돌아가기를 청했지만 관우는 번성을 빼앗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쩔 수 없이 장수들은 용한 위원을 찾기 위해 사람을 풀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동에서 화타라는 위원이 찾아왔다. 화타는 천하의 영웅이라는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치료해 주려고 왔다고 했다. 화타라면 이미 유명한 사람이라 관우는 오른팔을 보여주었다. 관우의 오른팔을 살핀 화타는 뼈에 스며든 독을 긁어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심하니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새로 만든 고리를 박아 오른팔을 끼우고 몸을 동아줄로 꽁꽁 묶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머리에도 수건을 덮어야 한다고 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관우였다. 요란스럽게 준비할 필요 없으니 그냥 치료하라고 하면서 바둑판을 내오게 했다. 그리곤 다친 팔은 치료하기 좋게 걷어붙여 화타에게 맡기고 관우는 마량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화타가 칼로 살을 가르고 뼈를 끌어내는 치료를 시작했다. 조용한 방 안에 뼈를 끌어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가득했다. 치료가 끝나고 관우는 크게 잔치를 열어 자기 팔을 낫게 해준 화타를 대접했다. 화타는 아직 치료된 팔을 함부로 쓰지 말고 화를 내어 다친 곳이 덧나게 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다. 최소 100일은 지나야 전처럼 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목베었다는 소문은 조조의 귀에도 들어갔다. 조조는 서왕을 대장으로 다시 한번 대군을 일으켰다. 그리고 송건에게도 다시 사람을 보내 형주를 공략할 뜻을 밝혔다. 송건도 기꺼이 조조의 뜻을 받아들였다. 송건은 여몽을 시켜 형주를 공략하게 했다. 여몽이 형주를 살펴보니 가장 급한 것은 봉화대였다. 그때 육손이 여몽을 찾아와 한 가지 계책을 주었다. 그것은 육구를 지키고 있는 여몽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 관우를 방심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관우가 형주의 군사들을 번성으로 불러들일 것이라 했다. 봉화대를 지키는 군사의 수도 줄어들 것이고 또한 봉화대는 처음 시작하는 곳만 점령해버리면 뒤에 있는 봉화대는 의미가 없다는 점도 일깨워 주었다. 여몽은 즉시 송건에게 말해 자신은 병을 핑계로 물러나게 하고 육손을 육구로 보내라고 했다. 이때 육손은 그 능력에 비해 아직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름으로는 눈부신 육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육손은 육구에 도착해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 관우를 축혀 세우는 글과 함께 좋은 말과 귀한 비단의 술과 안주까지 갖추어 번성에 있는 관우에게 사자를 보냈다. 이때 관우는 화살에 맞은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며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강동 육구를 지키던 여몽이 병들어 송건이 육손을 보내 육구를 지키게 했는데 지금 그 육손이 보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보고했다. 관우가 육손의 글을 읽어보니 육손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관우는 하늘같이 치켜세운 내용이었다. 관우는 아직 풋내기라 생각하는 육손이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자신을 알아주는 것에 만족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여 주었다. 사자가 육손에게 가서 관우가 기쁘게 예물을 받아주었다고 보고하니 육손은 기뻐하며 그날부터 사람을 풀어 형주를 살피게 했다. 오래전에 관우가 형주 군사의 태반을 번성으로 불러 모으고 화살에 다친 상처가 낫기만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육손은 그 소식을 송건에게 보냈다. 소식을 들은 송건은 여몽을 불러 대도독으로 삼아 강동의 모든 군사를 맡겼다. 여몽은 먼저 군사들을 장사꾼으로 위장시켜 형주로 잠입시켰다.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강가에 있는 봉수대였다. 장사꾼으로 위장한 오군들은 봉수대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뇌물을 주며 잠시 이곳에 배를 대고 쉬게 해줄 것을 청했다. 많은 재물에 입이 벌어진 형주 군사들은 별로 의심하지 않고 강변에 배를 대는 걸 눈감아 주었다. 그런데 배를 강변에 대자 갑자기 숨어있던 오병들이 한꺼번에 뛰어나와 봉수대 위에 있는 군관을 덮쳐 꽁꽁 묶어버렸다. 그리곤 신호를 보내 80척이 넘는 배를 불렀다. 강가에 80척에서 내린 오병들이 내려 봉수대 근처에 군막을 치고 있던 군사들을 모조리 사로잡았다. 그렇게 그 봉수대는 그걸로 끝이었다. 첫 번째 봉수대에서 불이 오르지 않자 다음 봉수대부터는 있으나 마나였다. 오해 80척 배가 기세 좋게 나아가 형주에 이르는 동안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형주에 이르러 여몽은 봉수대에서 사로잡은 형주의 군관들에게 어차피 봉수대를 빼앗기고 형주로 돌아가 봐야 살 길이 없으니 차라리 항복해서 오를 도우라고 좋은 말로 달랬다. 형주의 군관들도 달리 도리가 없어 여몽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그렇게 오해 항복한 형주의 군관들은 한밤중에 성문 앞에 가서 성문을 열라고 했다. 성문 안의 병사들은 자기 편 군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별 의심 없이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오병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성문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형주의 군사들은 너무 갑자기 당한 습격에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그렇게 여몽은 순식간에 형주성을 빼앗아버렸다. 여몽은 형주의 관리들을 그대로 일하게 하고 군사를 시켜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했다. 소식을 들은 송건은 나머지 장수들과 함께 다음날 형주에 들어왔다. 송건은 그대로 반준으로 하여금 형주를 다스리게 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우금을 풀어주어 조조에게로 보냈다. 그리곤 장졸들의 공을 치하하고 큰 잔치를 열었다. 송건은 여몽에게 앞으로 공안의 부사인과 남군의 미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때 우번이 나서 부사인을 항복시켜 오겠다고 했다. 한편 부사인은 형주가 이미 오의 손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성문을 닫아 걸고 굳게 지키기만 했다. 그때 우번이 성문 앞에 와서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화살에 묶어 안으로 쏘아 보냈다. 우번의 글을 읽어본 부사인은 일찍 항복하는 게 낫다고 여겨 성문을 활짝 열고 우번을 맞아들였다. 송건은 부사인의 항복을 기뻐하며 전처럼 공안을 맡아 다스리게 해주었다. 송건이 부사인에게
미방도 항복을 권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부사인은 자신 있게 미방도 항복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대답하고 남군으로 갔다. 이때 남군의 미방도 형주가 이미 오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부사인이 찾아와 오로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미방은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했다. 무엇보다도 형 미축이 촉에서 유비를 섬기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군사 하나가 들어와 관우가 보낸 사자가 왔다고 알렸다. 관우의 사자는 미방에게 군량이 떨어졌으니 남군과 공안 두 곳으로부터 쌀 10만 석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늦어지면 두 사람을 선체 목을 벨 것이니 서두르라는 말도 함께였다. 그 말을 들은 미방은 놀란 얼굴로 부사인에게 형주가 이미 오에 떨어졌는데 군량을 어느 길로 보낼 수 있냐며 물었다. 그때 부사인은 미방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고는 칼을 뽑아 관우의 사자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여몽이 대군을 이끌고 성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깜짝 놀란 미방은 그제서야 생각을 굳히고 부사인과 함께 성을 나가 항복하고 말았다. 한편 조조는 허도에서 여러 모사들을 모아놓고 형주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송건이 보낸 사자가 찾아왔다. 조조가 글을 읽어보니 오가 형주를 칠 작정인데 조조에게 협공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그 일이 관우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함께였다. 하지만 조조는 사람을 시켜 관우에게 오가 형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걸 알려주게 했다. 관우가 형주를 잃게 될까 두려워 군사를 물리면 그때 서왕을 시켜 그 뒤를 칠 생각이었다. 그리고 조조 자신도 대군을 이끌고 낙양 남쪽 양릉파로 나아갔다. 조조의 사자가 서왕에게 싸움을 재촉하는 글을 전할 때 관평은 언성에 머물고 요한은 사총에 진을 치고 있었다. 서왕은 서상과 여건에게 자신의 깃발을 주고 언성의 관평과 싸우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날랜 군사만 뽑아 면수를 돌았다. 서상과 여건이 앞으로 나가 관평과 싸우는 동안 자신은 언성을 돌아 관평의 등 뒤를 들이칠 작정이었다. 결국 서왕의 작전대로 언성은 떨어지고 관평은 사총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관평과 요하도 드디어 형주가 오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은 서왕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관우에게 돌아갔다. 관평이 형주가 오에 떨어졌다고 했지만 관우는 적이 퍼뜨린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았다. 여몽이 병들어 어린애 같은 육손이 대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주를 넘보냐는 것이 관우의 생각이었다. 그때 서왕이 관우의 진체 앞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관우는 아직 오른팔이 다 낫지 않았지만 청룡도를 들고 직접 서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무예가 뛰어난 관우라도 독화살에 맞은 오른팔이 다 낫지 않아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서왕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번성 안에 갇혀있던 조인이 구원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왔다. 서왕과 조인이 앞뒤에서 힘을 합쳐 들이치니 형주 군사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결국 관우는 할 수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강 상류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위병의 추격이 심해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강을 건너 양양으로 향했다. 그때 자기 편의 전령이 달려와 형주가 여몽에게 빼앗기고 가족들이 사로잡혔다고 알렸다. 관우는 그 소리를 듣고 발밑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관우는 이미 형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양양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우선 물러나 뒷날을 보기로 하고 공안으로 군사를 몰았다. 그런데 오래잖아 공안의 부사인이 이미 오에 항복했다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군량을 재촉하러 남군으로 보냈던 군사가 찾아와 공안의 부사인이 남군으로 가서 관우가 보낸 사자를 죽이고 미방까지 오에 항복하도록 만들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부사인이 배신한 것도 이가 갈리는데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미방까지 오로 넘어가 버렸다는 소식까지 듣자 관우는 더 견디지 못했다. 온몸이 터질 때 치솟는 노기에 화타가 꿰매준 상처가 다시 갈라져 땅바닥에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다. 장수들이 그런 관우를 급히 친 장막 안으로 데려갔다. 잠시 후에 정신이 든 관우는 그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이 상세히 이야기하니 관우는 여몽과 육손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해했다. 하지만 관우는 곧 정신을 차리고 마량과 이적에게 글을 주어 송도로 달려가 구원을 청하게 하고 자신은 남은 군사를 정리해 형주로 밀고 갔다. 이때 조조는 사총에서 서왕의 싸움터를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조조의 군사가 마피에 이르렀을 때 서왕의 군사들이 돌아왔다. 조조는 서왕에게 감탄하며 그를 맞아주었다.
조조는 하우상에게 양양을 맡겨 관우의 군사를 맡게 하고 자신은 그대로 마피의 진체를 내렸다. 아직 형주의 일이 어찌 되었는지 몰라 소식을 안 뒤에 움직일 작정이었다. 한편 관우는 형주로 가고 있어도 속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지금 거느린 군사로 형주성을 차지하고 앉은 여몽을 이기기는 어려웠고 뒤로 물러나려고 해도 조조의 대군이 뒤따르는 형편이라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여몽은 형주의 여러 곳을 돌며 인심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특히 여러 고을에 명을 내려 관우를 따라 싸우러 나간 군사들의 집일지라도 함부로 괴롭히지 말고 양식도 그대로 내어주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원을 보내 치료까지 해주니 관우를 따라 나간 군사들의 가족들도 하나같이 그 은혜에 감사했다. 이때 관우의 사자가 여몽에게 찾아왔다. 관우는 지난날 힘을 합쳐 조조를 처부수기로 맹세한 사이에 어떻게 조조와 힘을 합쳐 형주를 치냐며 꾸지람이 담긴 내용이었다. 이에 여몽은 지난날 관우와 맺은 약속은 사사로운 것이고 지금 형주를 치는 것은 위에서 명을 받고 하는 일이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주고 잔치를 열어 사자를 잘 대접했다. 그리고 관우의 사자를 역관으로 가서 쉬게 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여몽의 숨은 계책이 있었다. 관우의 사자가 역관에 묵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관우를 따라간 군사들의 가족들이 역관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가족 소식이 궁금한 것과 함께 자기들의 소식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여몽이 노린 것은 바로 관우의 군사들에게 전해질 그 가족들의 소식이었다. 형주의 남은 가족들은 멀리 나가 있는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여몽이 잘 돌봐주어 일 없이 지낸다는 것을 한결같이 과장되게 말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관우의 사자는 역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떠났다. 사자는 돌아가 관우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나와 군사들에게도 성한 소식을 전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서 받은 편지까지 전해주는 일도 있었다. 그를 통해 가족들이 모두 다 잘 있다는 걸 알게 된 장졸들은 한결같이 여몽과 싸울 뜻을 잃어버렸다. 머지않아 여몽의 계책은 맞아떨어졌다. 관우가 형주를 향해 군사를 몰고 가는데 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대오를 빠져나가 가족들이 있는 형주로 도망쳐버렸다. 만약 여몽이 그 가족들을 죽였거나 괴롭혔다면 죽기로 싸웠을 사람들이었다. 관우가 형주로 군사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 앞을 장음이 막아섰다. 관우가 장음을 덮치니 얼마 못 싸우고 장음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관우가 그런 장음을 쫓아 20리쯤 갔을 때 왼편 산골짜기에서 한 당이 군사들을 몰고 나왔다. 그리고 오른쪽 골짜기에서는 주태가 군사를 이끌고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 달아나던 장음도 뒤돌아 관우를 덮쳐왔다. 원래도 머릿수가 넉넉하지 못한 데다 여몽의 계략으로 사기까지 떨어진 군사들이라 관우가 혼자서 아무리 뛰고 날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관우는 할 수 없이 그들을 물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면리 가기도 전에 남쪽 산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게 보였다. 그들 머리 위에는 큰 깃발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형주 토박이들은 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관우의 군사들은 거의가 형주 토박이들이라 저절로 걸음이 멈추어졌다. 그러자 언덕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 아들이나 형제의 이름을 불러대며 어서 항복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또한 여몽의 계략이었다. 관우는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그대로 언덕 위로 올라가 모조리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두 갈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왼쪽은 정봉이요, 오른쪽은 서성이었다. 거기다가 장음과 한당, 그리고 주태의 군사들까지 뒤쫓아와 합세하니 관우는 어느새 적진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다. 한참을 싸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다. 관우가 사방을 둘러보니 산꼭대기마다 형주 토박이들이 올라서서 형과 아우를 찾고 자식과 아비를 목 놓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온 산을 들끓었다. 군사들은 모두 마음이 변해 저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우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어느덧 형주 토박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래된 군사 300여 명만 겨우 관우 주위에 남아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우는 포위당한 속에서도 용맹하게 싸웠다. 그렇게 싸움은 밤 깊도록 이어졌다. 그때 관평과 요하가 길을 나누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두껍게 에워싸인 포위를 뚫고 관우를 구했다. 겨우 포위망을 벗어난 관우는 관평의 말을 따라 일단 맥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피했다. 맥성으로 들어간 관우는 장수들을 불러놓고 의논했다. 그런데 그때 오군이 벌써 뒤쫓아와서 맥성을 에워싸버렸다. 관우는 요하에게 글을 주어
가까운 상명에 있는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병을 청하도록 했다. 서천에서 대병이 올 동안 버틸 생각이었다. 그 무렵 유봉과 맹달도 관우가 싸움에 져서 고달프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하고 있는데 묘화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묘화의 구원 요청을 받은 유봉과 맹달은 일단 묘화를 역관에서 쉬게 하고 서로 의논했다. 두 사람은 이미 관우를 도울 마음이 없었다. 이튿날 묘화를 불러 구원병을 내기 어렵다며 관우의 청을 거절해버렸다. 묘화가 울며 그들에게 매달려 구해주기를 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유봉과 맹달은 차갑게 소매를 떨치며 방을 나가버렸다. 이미 소용없음을 안 묘화는 그대로 말에 올라 유비를 찾아 송도로 향했다. 이때 맥성의 관우는 상명에서 군사들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묘화가 떠난 지 여러 날이 되도록 오지 않았다. 관우가 거느린 군사는 기껏 5,600이었는데 그나마 태반이 다친 군사들이었다. 거기다 성 안에는 양식도 없어 어려움은 더욱 컸다.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고 있었다. 관우는 더 이상 성 안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관우는 군사를 점검하고 그날 밤 맥성을 빠져나가 성도로 가기로 결심한다. 관우가 성 위에서 살펴보니 북문 쪽이 다른 데 비해 좀 허술해 보였다. 관우가 맥성 토박이를 하나 찾아 물어보니 북쪽은 산기슭의 좁은 길인데 서천으로 나 있다고 했다. 관우는 북문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왕보가 산속 좁은 길에는 매복이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큰 길로 나가라고 했다. 조금만 헤아려 보아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말이었으나 관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밤 관우가 명을 내려 북문으로 치고 나갔다. 관우가 청명도를 휘두르며 가로막는 적병을 뚫고 20리쯤 갔을 때 산에서 갑자기 군사들이 쏟아졌다. 주연이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하지만 주연은 관우의 상대가 아니었다. 주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관우는 이긴 기세를 타고 그대로 주연을 뒤쫓았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사방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군사가 많지 않은 관우는 샛길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주연이 그런 관우를 뒤쫓았다. 밤길을 이리저리 내닫는 동안 관우가 거느린 군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어느새 관우를 따르는 군사는 겨우 10명 남짓했다. 관우가 결구라는 곳에 이르러 보니 양쪽이 모두 산이었다. 양쪽 산기슭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왔는데 창칼 대신에 갈고리를 매단 긴 장대와 던지는 밧줄을 들고 있었다. 적병들은 관우가 탄 말을 밧줄로 걸어 넘어뜨리고 뒤이어 말에서 떨어진 관우를 덮쳤다. 한스럽게도 관우는 멋지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을 기회마저 잃고 개미떼처럼 달라붙는 군사들에게 주먹을 날리며 버티다가 마충이란 자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관평 또한 외로이 싸우다 끝내 사로잡히고 말았다. 날이 밝아 관우 부자를 사로잡았다는 소식이 송건에게 전해졌다. 관우가 송건 앞에 붙잡혀 오자 송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관우에게 항복을 권했다. 그러나 관우는 오히려 송건을 욕할 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송건 역시 천하를 삼분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미움보다는 관우라는 인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 송건은 모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관우를 얻을지 물었다. 그러나 그때 좌암이 송건에게 조조의 일을 깨우쳐 주었다. 조조가 관우를 얻으려고 그렇게 정성껏 노력했지만 관우는 오히려 5관을 지나며 조조의 장수를 여러 배웠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송건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좌암의 말이 옳다고 했다. 그리곤 관우 부자를 끌어내 목배라고 명했다. 이에 관우와 관평은 모두 끌려나가 목숨을 잃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